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 실온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실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 2018년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그 현대 실온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시의 언어를 설명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시의 언어를 설명하는 것은 이 중에 뭐겠습니까? 1번의 외연적 의미, 그 다음에 그 3번의 언어의 과학적 용법, 진술의 시. 이거는 어떤 그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죠.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시의 언어는 당연히 함축이 들어가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의 언어는 함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실용 교재의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이제 12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언어의 과학적 용법과 정서적 용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쭉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쪽에 보면 시에 대해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언어의 내연과 외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외연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시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페이지에 거기. 그리고 이제 내포라는 게 함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함축적인 의미가 시에서 쓰인 언어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시의 언어는 언어의 내연적 함축적인 의미를 지향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 문제, 37번 문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가장 격도 높은 시를 포함한 훌륭한 시의 많은 부분의 언어가 운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훌륭한 산문의 언어와 필연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최상의 시의 가장 흥미있는 부분의 언어도 엄격하게 잘 쓰여졌을 때의 산문의 언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그 워즈워드의 이야기죠. 그 언어라는 게 이제 그 언어도 그 산문의 언어라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교재 8쪽에 보면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현대식은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그 워즈워드가 이제 나오고 있죠. 거기 그 이런 관점에서 일상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이제 박스에 있는 4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격조 높은 모든 훌륭한 시의 부분의 언어가 훌륭한 산문의 언어와 다를 바가 없다. 최상의 시의 흥미있는 부분의 언어도 산문의 언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운율적인 특성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쓰는 그런 말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 시적 언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견해. 이거는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시적 언어가 따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언어의 하나일 뿐이다. 이게 이제 바로 무카롭스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10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무카롭스키라고 나와요. 이 체코의 시학자라고 나왔죠. 체코의 시학자입니다. 그래서 무카롭스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답이고요. 자, 39번 다음 진술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시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애매성이고 앰비규어티는 밖으로 뻗음과 안으로 모임의 조화 상태다. 자, 이게 아니라 앰비규어티라는 것이 두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16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나왔죠. 시를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애매성이다. 그래서 앰비규어티는 두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앰비규어티에서 이제 앰비란 말 자체가 이게 둘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벌써 답 나왔죠. 1번이 적절하지 않죠. 자, 2번에 이는 명확함의 반대말로 나오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또 뜻이 겹친다는 것도 있죠. 뜻이 겹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그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뜻 겹침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나오죠. 시어의 애매성은 여러 의미가 복잡하게 겹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맞겠죠. 자, 40번. 예술작품의 형상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형식은 내용을 구체화해서는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선행에서 존재한다. 자,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식은 내용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4번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이제 그런 그 형식과 내용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4번이 형식은 내용을 구체화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내용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획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맞죠? 형상화라는 것은 재료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품이 탄생하고요. 형상화를 통해 획득된 예술 작품이 이제 개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41번. 이론가들의 시어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그 맥클리시 2번에 보면 시가 사물의 직접적인 제시와 객관적 형상을 넘어서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사상, 추상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매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랬는데 이 맥클리시는 시작법에서 추상적인 관념 대신에 사물의 직접적인 제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서라고 한 게 좀 잘못됐죠. 여러분 교재 32에서 33쪽에 보시면 32에서 33쪽에 그런 게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의미, 맥클리시가 이랬다는 것은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재 그 30쪽에 이제 보면 30쪽에 보면 맥클리시가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인가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셋째 줄에 보면 널리 알려진 맥클리시의 시작법에서 추상적인 관념 대신에 사물의 직접적인 제시를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번의 옥타비오 파스, 로만 야콥슨, 사르트르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다 맞는 거죠. 42번. 정서에 대한 이론가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42번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중에서 4번의 롱기누스는 숭고한 이성의 정신을 방해하는 정서적 자극과 문학적 취미를 비판하였다라고 그랬는데 롱기누스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력과 관계없이 정신을 황홀하게 하는 이 글을 숭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죠. 48쪽을 보시면 롱기누스가 나오죠. 이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17세기에 발굴된 기원후 1세기경의 수사학자 롱기누스의 저서 승고에 대하여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력과 관계없이 정신을 황홀케 하는 글을 숭고하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하는 시인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교재 47쪽을 펴보시면 47쪽입니다. 그걸 이제 보시고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시는 애매성과 감상성을 배제한다는 거죠. 애매성, 감상성 이런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명량성에 이제 도달할 수가 있고 시인의 꾸준한 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 일이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제되고 계획된 질서 위에 마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이 애매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시를 감정에 맡겨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감정은 늘 혼돈하려고 하고 비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감정의 비만이 이제 감상이다. 이런 말 나왔는데 이제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중에서는 이제 뭐가 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김기림이죠, 김기림. 김기림이 이제 일종의 주지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을 상당히 이제 김기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제 비만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4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박스에 있죠. 감정은 늘 혼돈하려고 하고 비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감정의 비만이 감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김기림이 감정의 비만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에서 이제 해당하는 시인이라고 그랬는데, 감각적 특질을 인상 깊게 구현한 봄은 고양이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봄은 고양이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이장이죠, 이장. 54, 55쪽을 보시면 나오죠. 54에서 55쪽에 이장의 봄은 고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양이를 가지고 이제 고운 봄의 향기라든가 미친 봄의 불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번 다음 글이 설명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이 글이 이제 나오죠.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브레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트는 시를 매개로 한 사유 방식을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이 소격이라는 게 나오죠. 자, 5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혹은 소의 생소와 번역된 일종의 낯설게하기죠. 고민의 결과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소격화죠. 소격화. 낯설게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낯설게 항시, 그러니까 이 소격화라는 걸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성기라는 뜻이고요. 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겠죠. 화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소외할 때 이 소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화자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1번은 이제 백석의 동료부와 관련된 이야기고, 2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3번은 윤동주의 참외록, 4번은 백석의 여운왕골족이죠. 이 3번은 1인칭 화자로서 시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품이죠. 이 3번을 보시면 나가 이제 윤동주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 2, 3, 4번은 배역으로서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가 시인과 다른 거죠. 일종의 제3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3의 인물이죠. 나보기가 이것도 나라고는 했지만 김소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4번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여기서는 그 2번이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3번이 이제 1인칭 화자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배역으로서 화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74쪽부터 78쪽까지 여러분 교재에 74에서 78쪽을 보면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 그 다음에 그 77쪽의 배역으로서의 화자, 그 다음 78쪽의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이 나옵니다. 자, 47번 시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자, 이 엘리엇은 이제 시에 대해서 70페이지에 나오는데, 정서의 방출, 객관적 상관물, 개성의 몰각, 반낭만주의 시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면 이 중에서 보기 어려운 게 뭐냐? 자, 거기 보면 이제 70페이지에 보면 몰 개성론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정서의 방출이 아니고 정서로부터의 도피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정서의 방출이 아니고 실한, 정서의 방출이 아니고 정서로부터의 도피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정서의 방출이라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48번 문제를 보시면, 근대 자유시의 양식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85에서 87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85에서 87쪽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개별적 시어의 진료적 가치가 실현되어 감각적 자극의 충만함이 배가 되었다. 음악과 시의 천연성이 강해졌다. 친연성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음악과 시가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건 아니겠죠. 음악과 시가 예전에는 이제 시가 음악이었지만 그 다음에 풍속교와의 수단으로 시가 주목받고 집단성이 강화되었다. 자, 시의 집단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읊는 시에서 보는 시, 그렇죠? 읊는 시에서 이제 보는 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현대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있죠. 현대 자유시의 특징은 옛날로 이제 본다면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정형시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가 되고 그다음에 읊는 시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가 되고 그다음에 낭독이 묵독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시가 답이 되겠네요. 자, 49번 음보에 대한 설명, 음보에 대한 설명은 그랬어요. 음보. 자, 음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리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이제 음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교재로 92페이지를 보시면 음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음운이 특정한 자리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아분과 관계 깊다. 한편의 시에서 동일한 음량, 시간적 길이를 지닌 소리군이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율격을 의미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음보라는 게 나오죠. 동일한 음량 혹은 시간적 길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옵니다. 음보는 영미시의 풋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편의 시에서 동일한 음량 혹은 시간적 길이, 등장성에 해당되는 것이 소리군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9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겠습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리듬에 관한 설명이죠. 리듬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3번에 한국어의 특성상 시의 리듬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격 대신 운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운이라는 것은 한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운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답은 3번이고요. 자, 51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대한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102에서 103쪽에 이제 나오는 이상의 시죠. 이상의 시. 이상의 시인데 행과 연을 자주 나누고 다양한 문장 부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가정 역단이라는 이상의 작품. 이거 가정 역단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시의 리듬이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의식적으로 띄어쓰기를 거부하는 시인과 띄어 읽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독자의 관습의 긴장. 자,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을 시의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적인 전략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시를 잘 읽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뭐 행과 연을 자주 나누고 다양한 문장 부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죠. 문장 부호는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102쪽의 박스에 있는 시를 보시면 되겠고요. 행과 연의 구별이 있는 시를 읽을 때 독자는 자연히 시행이 지시하는 율격적 질서에 따라 그 시를 읽게 된다. 행과 연에 따라 말소리의 흐름은 이어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정지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때 행과 행 사이, 연과 연 사이에 개입하는 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99페이지를 보시면 99페이지가 있죠. 거기 이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 침묵이라고 나왔죠. 침묵, 휴지라고 나옵니다. 휴지. 쉬는 거죠. 침묵, 휴지. 거기 9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휴지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영어로는 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3번. 비유적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비유적인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3번에 보니까 지금 그 어떤 이미지들이나 단어 패턴의 반복과 순환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유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상징적 이미지예요. 상징적 이미지.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를 보시면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에 보면 이제 비유적인 이미지 두 번째 단락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이나 단어 패턴의 반복과 순환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은 비유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이미지,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 3번은 그렇다는 거죠. 1번 이미지와 관계 있는 것은 보조관념이다. 맞죠? 그래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면 이 분수가 이제 보조관념이잖아요. 이미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각 시각과 불명확한 비물질적인 관념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부여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4번 문제입니다. 54번.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한국 시단에 나타난 이미지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4번에 1940년대 서정규는 시각적 언어의 정수로서 회화적 이미지, 이거는 회화적 이미지를 그 사용을 했다. 기교주의 논제. 이거는 이제 에즈라 파운드가 주도한 이미지즘이죠. 4번은. 이게 틀렸죠. 자, 여러분 교재 112쪽을 보면 이미지즘과 한국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즘과 한국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에즈라 파운드 뭐 이런 사람들 다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걸 되게 강조한 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미라든가 에즈라 파운드. 거기 그 뭡니까 112쪽이 두 번째 단락 3번 이미지즘의 둘째 줄에 흉과 고전주의를 앞세운 에즈라 파운드 이미지즘 맞죠? 그래서 즉각적인 언어의 정수는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 같은 것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고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9쪽을 펴보시면 교재 129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129쪽을 펴보시면 그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리처즈가 나옵니다. 리처즈. 그래서 IA 리처즈가 나오는데 리처즈는 비유의 원리를 주지와 매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둘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리처즈는 매체와 주지.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은 이제 보조관념이고 주지라는 게 원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상호작용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어떤 의미로 귀착되는데 이때 그 의미는 주지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주지와 매체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관계로 파악한다. 리처즈에 의하면 주제와 매체 사이에 상이성이 크면 클수록 시적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겠죠?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 129쪽을 펴보세요. 129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나오죠. 그에 따르면 다음에 주주와 매체 사이의 상이성이 크면 클수록 시적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2018년 그 현대 실온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55번입니다. 55번. 55번인데 여기까지 좀 풀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일단 문제풀이 첫 번째 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